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될지 말지 이르면 오늘 밤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뒷도를 전달한 인물들의 일치된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이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늘 이 뉴스를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텐데요. 이르면 오늘 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이 구속이 될지 아니면 구속을 면할지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은 김용 부원장 구속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른바 대장동 일당들의 입에서 의미심장한 진술들이 최근 쏟아진 듯합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말고도 또 다른 대장동 핵심 인물 남욱 변호사도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지사와는 그런 개인적 친분은 없으신가요? 개인적 친분 같은 거를 엮으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일하다 보면 친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에요.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이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꼭꼭 씹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이제 대략적으로 이 뒷돈 흐름을 다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남욱 변호사 측근인 이모 씨에게 그리고 정미영 변호사에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마지막에 도착한 이 돈이 가장 마지막에 김용 부원장으로 흘러간 8억 4차례에 걸쳐서 나눠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단 돈을 마지막에 받았다는 김용 부원장 빼고는 이 4명 진술들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검찰이 이걸 확보한 모양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검찰에서 볼 때 증언의 신빙성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비슷한 진술을 하는가, 그 다음에 그 시점이 동일한가, 또 방식도 동일한가.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때도 그런 것들이 다 맞으면 사실 이건 사실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 지금 부원장이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진술이 어떤 면에서 동일하게 나올 경우에는 이 부인이 소용없게 되겠죠. 이 검찰의 이제 구속영장을 보면 지난해 2월 달에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씨에게 2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등등 경선 자금 등등으로 해서 쓰기 필요한 20억 원을 구해달라라고 했고 지난해 4월 달부터 돈이 건네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아무리 돈이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 하더라도 이거를 현금화하는 데는 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즘은요 한 1,000만 원 정도만 은행에 찾아도 FIU에 바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이 돈을 환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4월부터 8월 달까지 4차례에 걸쳐서 수시로 돈을 전달했고 그 전달한 장소까지도 다 진술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9월 달 접어들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9월 달부터 이 성남 지역에 있는 지방지에서 당시에 대장동 의혹이 처음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중앙지들이 받아서 9월 달부터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 돈을 다시 1억 원을 돌려준다든지 이 상황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검찰의 영장에 고스란히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대장동 보도가 만약에 나오지 않았으면 돈이 더 흘러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있는 거고요. 20억 원이 실제로 순차적으로 전달됐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다 알고 있는 5명 가운데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김용 부원장 빼고 이재명 대표 최측근 빼고 나머지 4명은 대략적인 돈의 흐름, 액수, 장소까지 진술을 일치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이요, 장 변호사님.
유동규 전 법무장 말고도 사실 남욱 변호사도 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 또한 작년에 김용 부원장에게 8억 원을 건넨 건 맞다. 당시 이재명 대표 대선 경선 관련 자금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가 이 발언의 신빙성을 좀 더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현재 김용 부원장이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 앵커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도 범죄 사실이 소명되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에는 영장이 발부되는지 안 발부되는지에 따라 이번 수사가 어떤 향배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영장 발부 여부는 당연히 범죄 사실,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소명할 수 있느냐. 그래서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소명해서 재판부가 받아들이는지 이 부분에 좀 많은 것들이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 했던 얘기들, 그러니까 진술이 갑자기 좀 바뀌었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는 뇌물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상황이었는데 예. 갑자기 이것이 정치 자금이 되면서 맞아요. 사실상 뇌물과 정치 자금은 형량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저런 수억 원이 뇌물로, 그러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이 뇌물 받은 것으로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10년 이상의 징역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본인을 통로로 활용돼서 부정한 정치 자금이 흘러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형량이 아주 대폭 삭감이 되거나 또는 집행유예로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갑자기 지금 진술이 변한 것, 이 부분을 재판부가 얼마나 믿어줄지 이 부분도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변호사님, 변호사시니까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주장 이게 맞다면 김용 부원장 구속될 가능성이 꽤 높은 거고,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 수사 급물살 타고 이 대선 자금으로 규정하는 건 확실히 편해지는 건 이건 사실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지금 이 혐의 가지고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예. 물론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재판부가 1차적으로 혐의를 소명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는 당연히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알려지기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의해서 남욱 변호사도 진술을 했기 때문에 핵심 진술을. 아마 오늘 김용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이번 대선 자금 의혹 수사에 꽤 관건이 될 것 같긴 해요. 김근식 교수님. 그런데 네. 좀 새롭게 알려진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이 진술이 다 일치할까의 여러 가지 내막 중에는 남욱 변호사가 본인 측근인 이모 씨에게 중간 전달책을 활용해서 돈을 건넸고, 정민현 변호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 돈이 흘러간 흐름이 있는데, 이게 메모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전달했는지 구체적인 장소들이 다 적혀 있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만, 되게 뇌물죄라든지 정치자금 같은 부정한 돈을 서로 주고받을 때는 현금으로 준비하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둘만 관련돼 있다고 한다면 준 사람이 그 줬다는 것을 검찰에 가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받았다는 사람이 계속 부인할 경우에 그것을 입증해내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줬다고 하는 사람의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제로 현장 검증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는 것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나온 김용 부원장의 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그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둘만 있는 게 아니고 5명이 등장하는 것이고, 그 5명의 흐름에 따라서 돈이 건네진 것들이 일관된 진술로 김용 부원장 빼고는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들을 입증해내고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상당히 좀 편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네요. 두 번째로 금방 말씀하신 결정적 증거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남욱 변호사의 돈 신불을 했다고 하는 그 이모 씨가 정말로 저것들을 메모를 시간, 장소, 방법, 액수 이것들을 메모한 것들이 있다고 하고, 이것이 정말 자발적으로 제출이 돼서 검찰이 그 자료를 확보하고 했다고 한다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이 이걸 봤을 때 이건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은 돈이 주고받았을 때 그 검은 돈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일관된 진술 관련자들의 그 일관성, 그다음에 신빙성, 이걸 법원이 판단할 기준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 이것이 두 번째인데 그 두 가지를 다 구비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4명을 거친 거잖아요. 남욱 변호사, 남욱 변호사 측근 이모 씨, 정민영 변호사, 유동규 전 본부장. 그 돈이 결국은 8억 원이 김용 부원장에 갔다. 이 모든 거를 중간 전달책인 이모 씨가 도대체 돈을 줄 때마다 정확한 장소와 액수를 다 적어놨다. 대비용이다. 자발적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럼 검찰 입장에서는 구자영차장. 네. 이게 물증도 있고 진술도 있고, 그러니까 혐의 입증에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네요. 네. 더더군다나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동아일보 일면 보도인데요. 그러니까 유동규까지는 지금 8억 원이 흘러갔다는 거 아닙니까? 4명을 거쳐서. 그런데
맨 마지막에 유동규는 8억을 받아서 실제 김용 부원장한테는 1억을 본인이 주지 않고 7억 원만 건네갔다. 이른바만큼 이 구체적인 그 액수가 나왔다는 것은 검찰이 자금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진술, 시기, 방법, 액수까지 특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정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어떤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상당히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맞아요. 지금 구속 심사 중입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김용 부원장에 대한 영장 실심 심사가 법원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지난주에 검찰의 이 핵심 물증인 8억 원 메모를 확보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제 김용 부원장이 체포될 당시 해당 메모를 물증으로 법원에 제출하니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르면 오늘 밤 김용 부원장,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검찰은 이 체포영장 그리고 구속영장에서 이 돈의 성격을 대선 자금으로 적시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이 돈을 받았던 시기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그때고 당시 김용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조직을 총괄했었습니다. 대장동 이슈, 민주당에는 선거의 호재다. 굉장히 복합적인 비리입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성남시장 하실 때 생긴 일이다. 이것 또한 짐이 되겠죠. 그 점에서 최소한 호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간 개발업자들이 가진 투기익을 취한 것도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공공개발을 꼭 해야 되는구나. 이재명이 열심히 했구나. 민주당이 괜찮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때 화면 정말 오랜만에 봤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는 이 8억 4,700만 원의 의미를 검찰은 정치자금법 그러니까 대선 자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드는 여러 의문 중에 하나가 이현정 의원님. 네. 저희가 다 봤잖아요. 뉴스탑10에서 상세히 다뤘던 민주당 경선.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거의 압승 분위기였는데 네. 만약에 검찰의 시각처럼 왜 이렇게 이재명 캠프에 돈이 필요했을까? 당시에 얼마만큼 이재명 대표 캠프 측에 돈이 궁했길래 이랬는지 뭐 이런 의문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딱 20년 전에 우리가 2002년도에 그 당시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본선 자금으로 사실은 기업들로부터 많은 돈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법적인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돼서 실제로 대선 본선 같은 경우는 거의 선관위에서 국고로 많이 치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펀드도 모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각 당의 어떤 공식 루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대선 본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큰 자금 자체가 개인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경선이에요. 이 경선 같은 경우는 선관위에 신고할 필요도 없고 그렇지만 또 돈도 굉장히 많이 들죠. 왜냐하면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는 2017년 그때 이제 대선에 나왔습니다만은 경선에 나왔습니다만은 사실상 여의도로 볼 때는 아웃사이더죠. 왜냐하면 성남시장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긴 했지만 이 국회의원 한 번도 거치지 않았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어떤 계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도 없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친문이 여전히 당에서 어떤 주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뚫기 위해서는 결국 친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일을 했냐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관사가 있습니다. 예. 관사의 의원들을 한 명 한 명 불러서 식사를 하면서 사안삼 설득을 해서 나중에 친명 세력을 굉장히 많이 늘려요. 면대면 식사 정책을 그렇죠. 했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알기로 한 60명 정도를 실제로 확보를 합니다. 친명 세력을. 아하. 그러면 7인회라는 게 또 생기잖아요. 예. 핵심적인 의원들 7명을 중심으로 7인회가 생기고 또 친명 세력이 만들어지죠. 이제 그 과정이 보면 결국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친문의 세력을 다 어떤 면에서 보면 승계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실제로 이제 그 당내에서 이 친이낙연계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많은 세력을 확보를 못했어요. 반면에 이재명 당 대표 같은 경우는 그 세력을 많이 확보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 세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럼 자금이 필요 없었을까? 이 이제 의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비 경선을 치르면 예비 경선 후보로 등록하면 후원금 모금할 수 있습니다만 예. 그 등록 전에 실제로 이런 자금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의심하는 건 뭐냐면 실제 이 비용이 어디로 갔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 자금이 실제로 친명 세력을 만드는데 사용됐지 않을까.
또 왜냐하면 이 김용 본부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조직을 관장했거든요. 맞아요. 조직 관장하면 전국의 조직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선 때도 그렇고 대선 본선 때도 다 조직을 그렇죠. 관리했던 김용 부원장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 조직 구성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점을 지금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은 뭐 이것도 추론입니다만 당내 의원 지지 세력 결집에 이 8억 원의 일부가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 뭐 물론 뒤에 이재명 대표의 반박도 들어보겠지만 검찰은 정치 자금으로 규정하고 있어도 이재명 대표는 사탕 하나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김근식 교수님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 불법 선거 자금이 들어왔다면 이걸 개입했는지 알고 있었는지 이게 앞으로 관건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용 부원장이 오늘 구속이 되고 그 불법적인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만약에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 수순으로 이재명 대표가 할 수 있는 것은 김용 부원장과의 일을 분리시키는 거죠. 나는 몰랐다. 김용 부원장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제 첫 반응이 그 김용 부원장이 결백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본인과의 만약 있을지도 모를 상황에 대한 저는 대비책에서 분리를 예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결백을 믿는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앞에까지 다가온 김용 부원장의 혐의가 드러난다면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금방 이현정 의원이 설명한 것처럼 당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돈이 수수된 그 기관을 보면 그 민주당 대선 후보의 예비 경선 기간인데요. 예비 경선 때하고 본 경선 때 보면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게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여론조사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원과 대의원들의 여론조사가 또 있습니다. 예비 경선 때는. 그리고 예비 경선으로 6명이 압축이 되면 본 경선은 어떻게 하냐면 100% 선거인단 선거를 하는 거예요. 그 선거인단 잘 아실 겁니다. 전부 자기가 선거인단을 자발적으로 등록을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엄청난 조직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이게 선거인단 선거라는 게. 그렇다면 그 조직을 동원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선거인단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인단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조직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실은 총괄 부본장이라고 하는 김용 부원장이 총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직을 총괄하고 전국적인 지역들을 총괄해서 선거인단에 등록할 수 있는 이 본경선에 대비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금이 안 들어갈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재명 대표가 알았든 몰랐든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저 8억 원의 돈을 시작으로 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충분히 검찰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요 오늘 사실 지금부터 만나볼 이 뉴스가 굉장히 주목이 됐었거든요. 이것도 하나 짚어봐야 되는데요. 구자영 차장. 네.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의 시각대로 가정을 하면 민주당 대선 경선 때까지 8억 원을 일단 받은 셈이에요. 정치자금으로. 네. 그런데 작년 9월에 지역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서울까지 대장동 의혹이 본격적으로 보도가 되니까 김용 부원장이 기존에 받은 돈 가운데 1억 원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돌려줍니다. 이 부분이 꽤 흥미롭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동아일보 일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저렇게 구체적으로 돈이 흘러간 정황까지 진술을 검찰이 확보를 했구나. 그래서 이 김용 부원장에 대한 어떤 체포 그리고 이 민주당 그 민주연구원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 돈을 주고 돌려받았다는 것은 당사자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자신이 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그 전달받은 총 8억 원 중에 1억 원은 자기가 남겨놓고 7억 원을 김용 부원장에게 줬고 그런데 나중에 대장동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김용 부원장이 1억 원을 자신에게 돌려줬다. 이런 진술을 검찰에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정황이 지금 드러난 것이고 그래서 검찰은 이 자신 있게 김용 부원장에 대한 이 긴급 체포를 했고 오늘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 얘기가 그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관련된 정황이 검찰이 입증을 한다라면 이 김용 부원장은 구속을 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현정 의원님, 사실 뭐 여러 언론 보도와 검찰의 얘기를 종합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럼 이런 추론이 나오겠네요. 8억 더 받을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대선 경선 더 계속 진행됐을 때. 근데 이제 9월에 대장동 의혹 보도가 터졌네. 이거 이러다가 크게 잘못되겠는데 라고 해서 일부의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거가 맞다면 이 보도가 맞다면 김용 부원장도 뭔가 이 돈에 대해서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참 저 돌려준 행위가 말이죠. 어떤 면에서 굉장히 바보스러운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돈이 가면 이미 기수예요.
저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1억을 돌려줬다고 형을 뭐 몇 년 깎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받은 것 자체로만으로 이미 계산되는 건데, 근데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지금 뭔가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러면 이 당장 사실은 한 6, 7억 원 정도를 마련하기는 꽤 어려웠을 겁니다. 만약 전체 돌려주려고 하면. 왜냐하면 돌려주려고 그러면 전체 액수를 돌려줬겠죠. 근데 아마 이제 김용 본부장 입장에서 이 부원장 입장에서 보면 아마 마음이 굉장히 아마 급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1억 원 정도를 빨리 마련을 해서 일단 돌려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액수를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도 반환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문제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1억 원 현금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출처도 있는 것이고 다 또 묶여 있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 행위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이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보면 확인하는 이런 절차가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법조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걸 자인한 셈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 왜냐하면 예. 안 돌려주든지 돌려줘 버리면 이거는 뭐 형량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돌려준 행위 자체가 아, 내가 받았다는 걸 어떤 면에서 왜 줬겠어요? 1억 원을 그 사람한테 저 돈을 갖다 빌려줬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행위 자체가 이 어떤 범죄를 확인하는 그런 어떤 저는 좀 역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희가 두 가지는 다시 한번 순화시키고 가야 돼요. 이거는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알려진 내용을 기반으로 만약 이게 사실이란 전제하에 여러 가지 추론들을 좀 해봤습니다. 1억 원을 다시 돌려줬다. 동아일보 보도였고 다음 화면은 한글보 보도인데 장현주 변호사님. 2021년에 돈이 오고 간 거는 작년 이제 민주당 경선 때고 그게 8억이라면 1억 원 전달. 그리고 2014년에도 이미 불법 수수자금, 불법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다. 김용 부원장이 그 전에도 돈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도로 알려지고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 검찰이 수사한 내용들과 관련된 보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지금으로서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그러니까 작년에 받았다고 알려진 뭐 8억 원에 대한 혐의가 지금 영장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8억이 만약에 범죄가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검찰이 입증해야 될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8억을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러니까 불법 자금으로 쓰였는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사용했는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알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수사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2014년도나 17년도 얘기들은 앞으로 분명히 검찰이 수사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나 그냥 팩트만 말씀을 드리면 네. 뭐 크게 연관성은 해봐야 됩니다만은 그 김용 씨가요 2015년도에 여의도에 있는 큰 평수 아파트를 갭 투자를 통해서 한 수십억 정도 해서 구매를 합니다. 예. 그다음에 2017년도에 또 양천구 목동의 아파트를 부인 이름으로 또 갭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사요. 잠시만요. 김용 부원장이 아파트 갭 투자로 아파트 산 사실 저희 뉴스탑10에서 그렇죠.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보도한 적이 예. 있습니다. 그 예. 시점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린 예. 겁니다. 그냥 말씀만 하신 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뭐 알 수 있죠. 예. 저도 이제 이 관련해서 좀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좀 궁금해하면서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왜 김용 부원장이 선뜻 8억을 달라고 했을 때 유동규나 남욱은 그 선뜻 말해서 줬을까? 왜냐하면 천화대 화천동인의 무슨 소유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남 도계공의 무슨 본부장이나 이런 사람도 아니고 김용이 달라고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성남시장인 또는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지사의 분신으로서 달라고 하는 요구로 비춰졌을 거라고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수천억 원의 특혜를 받아서 수천억의 돈을 챙긴 대장동 일당들이 김용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돈을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돈을 만들어서 선뜻 전달해주는 이유를 봤을 때는 그 돈이 대장동 일당의 돈이 아니었을 가능성 하나하고 그리고 그 돈에 대해서 요구를 할 수 있는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김용을 대신할 수 있는 상징적인 뒤에 누구 있다는 것은 아니면은 저는 김용이라는 사람이 어떤 권한을 행사해서 또 어떤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달라고 했을 때 돈을 만들어 줬는지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아일보 보도는 관련해서 그러니까 8억 중에 1억을 대장동 의혹 보도가 터진 다음에 김용 부원장이 돌려줬다. 이 부분은 2021년 말고도 8년 전에도 위례 신도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김용 부원장 1억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이건 보도 내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정확히 얘기하면 자정에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났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는데요. 그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김용 씨한테 돈 전달했다는 진술하신 거 맞나요? 진실을 발표해야 돼요. 혹시 뭐 검찰 측 회유나 협박 있었을까요? 심정 변화 있으신 이유 있을까요? 유동부원장에게 7억은 어떤 명목으로 건네셨나요? 불법 자금이라는 걸 인식하고 돈 전달하셨나요? 기존에는 발언 안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신 뭐 경위가 있을까요? 심경의 변화라든지 실제로 돈 건넸다고 진술한 건 맞는 거죠? 대선 자금이라고 인식하고 계셨나요? 오늘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몇 번 썼던 모자 대신에 일단 말씀한 정장 차림으로 오늘 법정에 출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유동규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했을 때 당시 김용 부원장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휴대전화와 관련해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제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받고 던졌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때 수상한테도 다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 전날 어떤 사고가 있었어요. 휴대전화 던지신 건 맞는 건가요? 그거는 좀 사연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휴대전화 왜 던졌냐, 증거인멸 왜 했냐라고 했을 때 사연이 있다고 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인데 이것도 연합뉴스의 취재 결과입니다. 뭐 감안해서 봐야 되긴 하겠지만 검찰의 시각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용 부원장이 당시 통화를 했을 때 대선 자금 문제를 어떻게 할지 얘기하던 중이어서 휴대전화를 버렸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의혹 사건이 처음에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특혜 의혹 아니었습니까? 민간 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이 가게 특혜를 준 거 아니냐. 당시에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지금 민주당 대표가 인허가 과정에 특혜를 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이 대장동 사건의 출발이었는데 지금은 대장동으로 특혜를 받아서 수천억 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진 남욱 변호사가 8억 원의 돈을 이 유동규 본부장을 통해서 김용 부원장에게 줬다. 정치 자금으로 전달했다. 이렇게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혜를 통해서 조성된 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인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확대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달 과정에 있었던 유동규 본부장과 그리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다음에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이 세 사람이 과연 대장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돈을 정치 자금으로 받아서 썼느냐, 이것이 이제 새로운 이 정치 쟁점화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이 핵심 당사자인 유동규 본부장이 진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돈을 받아서 쓴 것으로 알려진 김용 부원장이 만약 진짜 받아서 썼다라면 이건 굉장히 큰 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시 화면이 나와요. 당시 지나가는 행위 주어가지고 또 경찰이 또 급하게 수사도 했었던 저 휴대전화. 압수수색 당일 직전에 장 변호사님 딱 2명 통화했어요. 김용 부원장이. 그 가운데 2명, 김용 부원장, 정진상 부실장.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공개적으로 측근이라고 밝혔던 딱 2사람이기 때문에 대선 자금 문제를 어떻게 할지 얘기하던 중이어서, 왜냐하면 당시에도 증거인멸 부분 혹은 전화통화도 왜 영상통화를 했는 부분을 두고도 꽤 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특히 이제 휴대전화를 밖으로 던진 부분과 관련해서는 많은 추측들이 있었고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통화했던 분들이 이제 알려진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얘기들이 많았지만 당사자들,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도 언론에 당시에 대장동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사실 확인을 위해서 전화통화를 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게 교묘하게 됐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진술을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물론 연합뉴스나 이런 보도 자체에서는 대선 자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지금 진술이 나오는 단계이고 이거에 대해서도 또 김용 부원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또 보고 나서 다시 얘기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구속 심사 중인데 김용 부원장 오늘 여러 의미가 큰, 파장이 큰 구속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여기까지였습니다. 수사 진행 속보를 만나봤다면요. 다음은 검찰 내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수사팀이 바뀌자 칼끝이 날카로워진 거 아니냐. 사실 어찌됐건 전직 대선 후보 그리고 지금은 제1야당 대표의 대선 자금을 수사하는 검찰이니까요. 이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사팀과 뭐가 도대체 달라졌길래 최근에 핵심 증언과 물증까지 한꺼번에 확보가 된 건지, 그래서 검찰이 이렇게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건지 꽤 궁금한데요. 일단 어제 국감에 출석한 이원석 총장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수사를 하느냐 질책이 있으신데 수사팀이 바뀌고 나서 새로운 수사팀이 다 검토를 해보니까 대장동 사건 중에 중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총장님 답변 중에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을 보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미진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수사가 미진된 중요한 부분이 이재명 관련입니까?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 어제 여당 단독으로만 국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공방은 없었는데 국감이. 원래 지난 정부 검찰 대장동 수사팀은 횡령과 배임,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혹은 대장동 일당 관련해서 횡령 배임에 수사에 초점을 맞췄고 그래서 사실상 좀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였는데 대장동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고 특수통 검사팀으로 재편이 되면서 이게 뭔가 이런 물증, 메모, 진술이 다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이면 됩니까? 우선 어제 이 대검에 대한 그 국정감사를 저는 야당 의원들이 왜 보이콧했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해서 더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현석 총장의 말을 못하도록 아예 그냥 보이콧을 해버렸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요.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이현석 총장을 상대로 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해야겠죠. 근데 왜 보이콧했는지 저는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이현석 총장이 이야기하듯이 전임 정부에서 이 팀들이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 단적인 예가요. 얼마 전에 성남 FC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성남 FC의 당시 대표가 이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수사를 받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3년 동안 수사하는데 저를 한 번도 부르지 않았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 바뀌고 난 처음으로 소환된 거예요. 아니 성남 FC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예. 한 2, 3년 수사했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를 안 했다는 이야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했던 천화동인 4호, 즉 남욱시 회사의 이모라는 이사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오래전부터 남욱시하고 이 성남의 사업을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번에 결정적 증거를 제시했어요. 왜냐? 자금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의 출납, 그다음에 언제 조건인 거를 꼼꼼하게 뒤로해둔 그 메모가 짱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대장동 팀들이 왜 이걸 압수를 못했을까요? 저는 정말 의문스러워요. 왜냐? 수사를 모르는 우리도 남욱시가 핵심적 증인이라 그러면 남욱시의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을 당연히 수사를 하고 압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든 그런 수사가 다 판도라의 상자가 되곤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전 정부의 수사를 팀들이 할 때는 이 사실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저도 듣지들 못했어요. 메모장 같은 거. 그런데 이번 수사를 하면서 바로 이 사람의 메모장을 압수를 해보니까 거기에 돈을 전달했고 며칠 날 했고 어디서 했고 얼마를 했고 쫙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데 핵심적 증거로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저번 수사를 했던 검찰 수사관이나 검사들은 도대체 뭘 수사를 했다는 겁니까? 바로 그 부분을 이현석 총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수사를 하자면 남욱이 핵심적 증인이고 그 증인의 재무 담당을 했던 사람을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번에 해보니까 이 증거가 드러났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전 정부 수사할 때는 안 하다가 이번에 했을 때는 뭔가 왜 이게 조작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이 수사로 드러난 걸 보면 결국은 전 정부 검사팀들이 뭔가 수사를 할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솔직히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전 수사팀이 발견하지 못했던 일단 메모를 확보한 거 아니냐 검찰이. 그래서 이걸 법원에 제출을 했고 김용 부원장이 긴급 체포되고 지금 구속 위기까지 몰렸는데 그래서 이원석 총장이 다시 한번 강조한 얘기가 앞서 화면에서 봤던 이 얘기예요. 새로운 수사팀이 지난 수사팀의 진행 과정을 검토해 보니까 중요한 부분이 수사가 되지 않고 남아 있었다. 근데 수사팀도 사실은 아까 특수통 검사 위주로 다시 재편을 했다고 하는데 구자용 차장. 네. 이 인물이 나와요. 강백신 반부패 3부장. 이 검찰에 뭔가 이 동력을 찾을 만한 인물이었는지 이것도 좀 검찰 내부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강백신 부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기억을 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국정농단 특검팀 그 수사팀장으로 있을 때 특검팀에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였고요. 예. 그리고 3년 전이죠. 2019년에는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이 부부장 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를 한참 하고 있을 때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이 부부장으로 있었는데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와중에
통영지청으로 이제 인사 발령을 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통영이라고 하면 경상남도, 창원, 마산에서도 자동차로 1시간 이상 가야 되는 거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KTX가 없는 것도 뭐 KTX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서울에서 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분이 통영지청 형사 1부장으로 발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공판에 5시간 동안 차량을 몰거나 아니면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에 직접 와서 공판을 지휘한, 어떻게 보면 검사로서는 투철한 직업은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진짜 공소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자신은 남들이 볼 때는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이 맡은 수사에 대해서 공판을 통해서 이 유죄를 입증하겠다라는 어떤 이 투철한 직업인식을 발휘했던 분이고, 이분이 이제 윤석열 정부로 바뀌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로 바뀌면서 이 반부패 3부장을 맡아서 예. 지금 이 그 남욱 그리고 유동규, 김용 전 부원장과 관련된 이 대선 자금 수사를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진술에 이어서 물증까지 일단 확보한 셈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정농단,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 그리고 이 대선 자금 수사까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큰 사건에 강백신 부장검사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장관의 첫 인사 아니냐 얘기가 나왔었죠. 사실 이원석 총장이 어제 했던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 회유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을 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를 해서 수사 협조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불법 수사로 지금 이제 검찰 수사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관광공사의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을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가 회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검사가 자기 인생을 유아무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걸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 그렇게 수사하지 않습니다. 영장 집행을 착수하는 단계에서 현장에 나갔던 검사의 와이셔츠에 단추가 뜯겨져 나가고 또 돌아오는 과정에도 컵과 달걀이 날아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방해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냐라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모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장에 있던 여의도 민주연구원 압수수색하려고 했던 검사 셔츠 단추 다 뜯겨나갔고, 뭐 사진으로도 많이 포착된 저 장면, 그러니까 일부 지지자들부터 커피 날라들어왔고 달걀 날라들었다.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 검토하겠다고 원론적인 얘기를 했어요. 장 변호사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실 공무집행방해죄를 검토하겠다는 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형식적으로 법적 요건을 본다면 당연히 뭐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해서 수사하는 것 가능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국민들께 어떻게 보여질지 이런 모습에 대해서는 또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것이었다라고 검찰에서는 해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주연구원은 민주당사 건물 8층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연구원을 갖기 위해서는 민주당사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에는 10월 11일에 임명장을 받고 임명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도 연구원에 출근을 한 건 3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머문 시간도 1시간씩 3시간에 불과했고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 볼 때도 과연 민주연구원의 김용 부원장의 자리에 어떤 자료들이 있을까? 특히나 작년에 대선 자금을 받은 혐의인 것인데 그 혐의와 관련된 어떤 자료가 남아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 지금 시기상으로 봤을 때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그렇게 필요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제일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런 시각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 검찰총장으로서 뭐 공무집행방해를 운운하시는 것 자체도 예. 야당 탄압의 어떤 한 결에서 해석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 또 그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을 좀 나눠서 봐야 될 수도 있는데요. 김건식 교수님, 일단 뭐 예상대로라면 오늘쯤 저녁쯤 또 검찰이 다시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할 수도 있다. 그래서 또 다시 대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전해지는데, 어쨌든 검찰총장이 직접 공무집행 방해를 얘기했고,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즉각 시정돼야 된다. 입장문까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냈기 때문에 글쎄 만약에 다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되면 그때와 같은 대치 상황이 민주당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요. 저도 이제 다시 죄송합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한다면 민주당에 다시 맡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정치적 공방이 있긴 했습니다만 검찰이 사법권을 행사하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치는 것은 수사의 기본 ABC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용 부원장이라는 사람이 8억 원 이상의 돈을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것들이 지금 입증이 되는 과정인데 당연히 자택을 수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무실을 하고 자동차를 하고 그다음 휴대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가 아니더라도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의 기본은 그 혐의가 입증되기 위해서 그걸 찾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할 때 자택, 사무실, 자동차, 그다음 휴대폰을 하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몇 시간밖에 안 머물렀다, 며칠 안 됐다고 하지만 사무실에 근무했다는 그 사무실 자체를 압수수색하지 않고 어떻게 증거자를 확보했다고 검찰이 수사를 완벽하게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온몸으로 나서기는 제가 힘들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도 압수수색하러 검찰이 가지 않았습니까? 특히 국정농단 사건 때. 그리고 작년에 고발사주 의혹 관련해서는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의 방까지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 할 때 다른 자료가 다 나가지 않게 되냐 그렇습니다만 요즘 21세기 2022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은요 굉장히 선진적입니다. 상당히 영장에 구체적으로 적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돼 있고 변호인 입회하면서 변호인이 다 일부 다 확인해서 그걸 압수수색하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협조할 수 있다, 없다 다 해주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민주당사에서 저렇게 서가지고 온몸으로 막았던 민주당의 저 검찰 수사권에 대한 방해는 제가 볼 때 다시 하기에는 국민적인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총장 좀 달라진 수사팀의 전열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대표가 그동안 본인 수사 관련해서는 전면에 나서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긴급 기자회견까지 자청을 했습니다. 이 정면 돌파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조작과 날조다. 그리고 본인은 사탕 하나 받은 것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 이재명은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인허가권을 활용해서 추가 부담을 시켰기 때문에 이 김만배 등 이분들이 저를 온갖 욕을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한 말도 있습니다. 공산당 같은 XX 등등 이렇게 저를 원망하고 욕했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대표님의 입장이나 의견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사람이고 지금도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을 믿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대표님의 사법 리스크가 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오늘은 특검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을 통해서 정치 자금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안 하면 이제 나중에 뭐라고 할 것 같은데 정식 후원금을 냈는지 합법적 범위 내에서 뭘 했는지는 제가 알 수도 없죠. 예를 들면 정치 후원금을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냈는지 안 냈는지 제가 알 수도 없습니다. 한 20여 분 정도 이재명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는데 뒤에는 기자들의 질문도 몇 개 받긴 했습니다. 대장동이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라고 지금도 자부한다. 단 한 푼의 이익도 취한 바가 없다. 여전히 결백을 믿는다. 김용 부원장의. 근데 이 부분이요. 위원장 의원님. 정치 후원금을 법적으로 냈는지 안 냈는지 알 수 없다. 오전에는 다소 좀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하긴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저는 오늘 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긴급 회견을 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검찰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김용 부원장에 대한 것만 거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자금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로 지금 이름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왜 본인이 이렇게 나서서 이거를 어떤 항변할까라는 의미를 따져보면 오늘의 기자회견은 사실상 보면 김용 부원장에 보내는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도 들어요. 이건 진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입니다. 완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받았다고 등등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는 근데 왜냐하면 또 이재명 캠프로 선거 자금이 흘러갔다는 걸 공소장에 적시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적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공식 후원금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공식 후원금으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아직까지 긴급 특별 회견할 만큼 그래서 한 건 아니다. 또 특검은 이미 지난 대선 때도 본인이 특검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특검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권력이 뭐 집권 여당의 어떤 내부 문제, 드루킹 특검처럼 그런 문제가 수사를 제대로 검찰이 중립적으로 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등등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지금 뭔가 이 수사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나요? 현재까지 밝혀진 문제가 있습니까? 검찰이 뭐 강압 행위를 했습니까? 아니면 뭐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나요? 야당은 뭐 두 가지 다 제기하고 있습니다. 뭐 회유 의혹도 있고 정치 그렇죠. 탄압이다라고 얘기하고 회유라는 있습니다. 거는 검찰의 수사 기법입니다. 검찰이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수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수사 기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검찰이 요즘 할 수 있는 수사 기법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렇다고 검찰이 회유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 예. 지금 저는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시 안희정 전 지사가 본인이 다 받고 본인이 다 끝났다. 거기 선을 그은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로서는 어떤 면에서 최고의 시나리오는 그럴 겁니다. 만약에 김용 부원장이 받았는 게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면 아 나는 몰랐고 김용 부원장이 본인이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원금 이야기라든지 아직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김용 부원장에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그런 또 저의 추측도 해봅니다. 예, 추측이라고 본인이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단 한 푼 뭐 사탕 하나 받은 적도 없다. 여전히 결백을 믿는다. 앞으로 구속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 정치 후원금 관련해서 아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그 참모에게 김용 부원장이 정치 자금 얼마나 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고 했더니 오후에 또 민주당이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치 자금이라는 것이 정치자금법상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모집할 수 있는 루트가 있고 그것이 아니면 다 불법이 되기 때문인데요. 예. 뭐 후원을 통한 후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치자금법상 합법적으로 수수할 수 있는 정치자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서 김용 부원장으로부터 뭔가 정치자금을 모집하거나 받은 적이 있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에 불법적으로 받은 자금 당연히 없지만 합법적으로 모금한 게 혹시 있는지는 확인해봐야겠다 이런 얘기였었거든요. 예.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불법 정치 자금은 1원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은 다시 명확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공식적인 후원금으로 범위를 넓힌다 하더라도 경기도지사 선거 때 김용 부원장이 50만 원 후원한 것 이외에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후원금 낸 사실도 전혀 없다라고 밝혀서 사실상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아침에 얘기했던 얘기 그러니까 사탕 하나 받은 적 없다. 불법 자금에 대해서는 전혀 무결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본인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어제도 오늘도 남욱 변호사가 작년 한 언론과에 했던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남욱은 왜 진술을 바꿨을까요? 자유로운 상태에서 언론사와 인터뷰했던 내용 12년간 트라이를 해봤는데 표정도 재밌지 않습니까? 트라이를 12년간 해봤는데 CR도 안 먹히더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1년 지난 다음에 그 이전에 돈을 몇 억을 저를 위해서 줬다. 대선 자금으로 줬다. 과연 2021년 10월에 자유롭게 언론사와 한 인터뷰 그리고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한 이야기 이 중에 과연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깝겠습니까?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 시장 재선이 중요하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등 이재명 시장이 언급한 수많은 녹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거짓으로 흥한 자 거짓으로 망한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이 불거진 다음에 대선 자금 의혹이 불거진 다음에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가장 많이 한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 이재명 대표가 인용한 남욱 변호사의 언론 인터뷰를 이용해서 12년간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이재명은 CR도 안 먹혔다. 자기는 본인은 결백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글쎄요. 결국은 이 진술에 의존해서 반박하는 거네요. 이재명 대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남욱 그 변호사가 지난해 이 한 방송과 그 인터뷰한 그 녹취 이것만 본인에게 지금 유리한 진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CR도 안 먹혔다는 것은 자기한테 로비를 했지만 자기가 들어주지 않았다.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이 대장동 특혜 의혹의 결백을
뭐 간접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이 남욱 변호사의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것은 남욱 변호사가 여러 질문에 하나의 이제 그 지나가는 듯한 답변으로 한 얘기고요. 지금 남욱 변호사가 이 대선 자금을 줬다라고 한 진술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얼마만큼의 액수를 줬다라는 이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추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남욱 변호사는 그러면 주지도 않은 돈을 줬다고 한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어떤 진위 여부,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이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녹취록뿐만 아니라 검찰 공소장에도 부동산 개발 사업 계속하려면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 이재명 어떻게 당선치기 포커스 맞춰야 된다. 아까 성일종 의원이 그렇게 읽었는데, 그럼 결국은 녹취록도 사실 이런 얘기 있고 저런 얘기 있고 뭐 이렇게 되면 뭔가 이재명 대표가 본인 유리한 것만 발췌해서 읽은 거 아니냐, 혹은 또 녹취록의 신빙성은 또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늘 특별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저는 설마 혹시나 했었어요. 혹시 사과 기자회견이나 사퇴 기자회견 하나 했는데 역시 제가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특검으로 이제 물타기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자신한테 유리한 녹취록 이야기만 하고 조작으로 지금 규정을 몰아가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2021년 대한민국의 정상적 사법 시스템에서 조작을 할 수 있는 검찰이 누가 있을까요? 예. 저는 그건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사를 다 촬영을 하게 되어 있고요. 모든 수사는 증거주의에 의해서 다 입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수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와 연관되어 있는 최측근을 수사하는 데서 무슨 협박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예전에 과거 군사독재 시절처럼 무슨 뭐 고문을 하거나 폭행을 해서 그 거짓 진술을 이끌어냈을까요? 그게 어떻게 조작이 가능할까요? 아까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회유가 아니라 설득의 기법입니다. 당신 지금 윗선이 있는데 왜 윗선을 말하지 않고 당신이 다 그걸 감수하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설득하는 것이 저는 수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설득을 통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제 진실의 문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새롭게 진실이 밝혀진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조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진실이 자신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조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남욱 씨가 CR도 안 먹힌다라고 진술한 걸 계속 이야기하면 지금 최근에 와서 남욱 씨가 내가 이모 이사한테 돈을 전달했고 결국 유동규를 통해서 김용한테 갔다는 이야기 진술한 남욱은 그럼 다른 남욱입니까? 그 사람의 진술을 왜 믿지 않고 과거에 했던 인터뷰만 이야기하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러고 생각합니다. 결정적으로 바뀐 거 딱 하나 있죠. 지난 공항에서 내려서 JTBC 인터뷰할 때는 남욱 씨는 당시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와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예. 지금은 입장이 바뀐 건 딱 하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설명 다 하셨잖아요. 정권이 좀 바뀌었다. 예. 속보가 들어왔네요. 김용 부원장이 저녁 6시 5분쯤, 그러니까 한 20분 전쯤에 구속심사가 종료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종료가 됐고, 예.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은 억울한 점을 충분히 주장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판사님께서 현명한 판단, 오탄데요. 한번 바로 잡겠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다.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바로 잡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까요? 3시 30분부터 영장 실질심사가 시작이 됐는데 2시간 한 30여 분 만에 영장 실질심사가 종료됐습니다.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억울한 점을 충분히 주장했다. 이런 메시지를 김용 부원장 측 변호인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르면 오늘 밤 이재명 대표 최측근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영장 실질심사가 끝났다는 법원 관련 소식까지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습니다. 이재명 대표 오늘 1원도 안 받았다는 얘기를 다시 강조하면서 대장동 특별검사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이 곧바로 저절을 했는데요. 그 화면 준비했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특검을 즉시 수용하십시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의 문제점과 의혹, 대통령 부친의 집을 김만배의 누나가 구입한 경위 같은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 진술이 갑자기 변경되는 과정에 제기된 조작 수사, 허위 진술 조사 의혹도 밝혀야 됩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떳떳하다면 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는 이런저런 이유로 특검을 피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니까 특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의 다름이 아닙니다. 저는 거부한다고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는다. 우리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욕로 환장이라고 있습니다. 드러내려고 하면 오히려 감추어라. 감출수록 국민들은 알게 되죠. 대장동 특검을 제안한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뭐 승부수를 던진 셈일 수도 있고, 윤 대통령 부친 집을 왜 김만배 씨 누나가 샀냐 이 경위와 뭐 야당이 주장하는 대장동의 종잣돈이 이 수사, 부산저축은행 의혹도 특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영대 원내대표는 바로 거부를 했습니다. 뭐 다 특검하지 않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이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 자체는 이미 뭐 문재인 정부 때부터 수사를 했던 사안들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관계가 일단 드러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검이라 했을 때는 뭔가 수사에 중대한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된다든지 권력이 작용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이제 특검을 하는 것인데, 과연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집 사준 거 이런 걸 특검하자 그러면 과연 국민들이 설득력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결국은 양쪽 다 어떤 면에서 뭐 쌍특검을 해서 물타기를 하자 뭐 이런 취지로밖에 들리진 않습니다. 어쨌건 간에 이번 사건의 결과가 나오고 나면 만약 그것이 미진하고 아니면 그것이 문제가 생긴다고 할 경우는 뭐 그때는 뭐 특검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난 대선 때 그렇게 특검을 하자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그때 받지 않았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그랬고 나중에 또 그렇죠. 특검을 하자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말이 수시로 바뀌니까 결국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본인의 이걸 어떤 극복하기 위해서 특검 제안을 했지만 저는 뭐 그렇게 국민들이 큰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왜냐? 지금 서른 의원도 지적했지만 자꾸 이 이재명 대표는 이 자신의 문제를 당 전체의 문제로 치환을 해서 뭔가 대응해서 당이 지금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자꾸 힘을 이용하자고 그러지만 과연 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다 결사적으로 하자라는 의원들이 얼마나 될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과거 대선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특검에 대해서 뭐라고 발언했는지 저희가 한번 그 화면들을 모아봤습니다. 왜 안 받습니까? 대장동 범인이기 때문에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이 중범죄로 얻은 이 돈 가지고 이거 대통령 만드는데 안 쓰겠습니까?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대장동 사건을 시장으로서 설계하고 우리 이 후보께서 다 승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지금 이 수사를 덮었습니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얘기를 하고 이거는 국민을 좀 우습게 가볍게 보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 우리 윤 후보님 이거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경기도 국감 때, 작년 경기도 국감 때는 이재명 대표가 특검의 시간 끌기라고 했는데 뭐 토론 때는 특검을 또 먼저 제안하기도 했었고요. 특검의 절차가 어떻게 되냐. 특검법도 패스트트랙, 이것도 절차 여러 복잡한데 법사위 거쳐야 되고 또 법사위도 또 여러 지금 민주당에 그리 유리한 국면도 아니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대장동 특검도 불발되는데 그 장 변호사님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이런 흐름을 모를 리는 없었을 테니 뭐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 하는 것도 잘 안 되면 결국은 본인은 지금 여론전으로 가겠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여론전도 분명히 있겠지만요. 그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실제로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얘기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특히 대장동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고 작년에는 이것이 천문학적인 어떤 이익을 본 그 세력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혜 여부, 즉 배임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이것이 정치 자금으로까지 수사가 번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대장동 의혹을 특검에 맡겨서 전반적인 것을 다 살펴보자라는 제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하게 되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법사위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을 알고 있고요. 패스트트랙을 간다고 하더라도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또 동의를 해줘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만약 국회에서 통과만 된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또 정치적인 분석들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특검을 하기가 어려워지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또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것이 국회에서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특검까지도
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인에 관련 측근까지 수사망이 조여온 이재명 대표인데 일단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특검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30분 만에 거부를 했고요. 이번 주제는 여의도 오늘 움직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민주당 내부로도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대선 수사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다음 주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잠시 만나봤지만 어제 압수수색을 하루 숨고를 했던 검찰인데 오늘은 김용 부원장 체포영장 관련 압수수색 관련해서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야당 의원들은 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사건을 키우고 대치 상황이라는 그림 등을 만들기 위해 기획한 압수수색이죠. 영장 발부 매우 유감이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의 날개를 달아주고 민주주의의 파괴에 협조해도 되냐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법원이 가장 정치적 선택을 이번에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질주하고 있고 폭주하고 있는 검찰 정권에 대해서 그 균형추를 잡아줄 수 있는 분들은 법원밖에 없다. 그 공권력답게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판단해 주시는 것, 심판과 노를 해주시는 게 저는 법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과거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 국민의힘 압수수색 당할 때 압수수색 법과 집행에 엄격히 응해라라고 했던 발언까지 인용하지 않더라도 뭔가 오늘 야당의 법사위원들은 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해 주냐를 좀 계속 화풀이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만 법원의 판결은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수준의 사회에서는 무조건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것은 기본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훌륭한 법원의 판결이라고 환영한다고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법원의 그 판결을 담당했던 판사를 뒷조사를 하듯이 해가지고 정치 판사다. 또 성향이 이상한 판사다라고 지금까지 해왔던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어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정당에 대한 그 탄압이든 어쨌든 그걸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 상관없이 법원의 판사가 영장 발부에 올라왔던 영장을 보고 나서 범죄가 소명이 돼 있고 또 압수수색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저는 모든 국민이 해야 될 저는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검찰 공화국이라고 검찰을 욕하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준 법원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법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아무리 민주당의 당대표, 현직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 당대표를 지키려는 그 노력은 가상하나 지켜야 될 선이 있고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훈 비서관님, 근데 이제 고민정 의원이 어제 한 라디오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검찰 압수수색 방해한 거 아니고 막았다기보다는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라는 발언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제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해라는 의미는 이제 정당한 업무 집행을 좀 이제 고의적으로 막았다라는 조금 더 좁은 개념으로 이제 보시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저항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해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저항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좀 정당 방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고민정 의원님의 발언은 한 단어에 집중하기보다는 어쨌든 민주당의 움직임, 어제 이제 엊그제 당사 앞에서 대치했던 그런 것들이 좀 정당했다라는 그 정당성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취지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도 굳이 그러면 서 있었다는 표현을 고 의원이 쓸 필요가 있었는지 그제 모습이죠. 그런데 일단 보시는 것처럼 육탄 저지를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대선 자금에 공당이 경선을 하고 또 본선을 치는 데 있어서 그런 불법적 비용을 쓴다는 것은 너무 시대착오적인 그 발상이에요. 김용 당시 부원장이 여러 가지 그 조직 분야의 실무를 맡고 있었는데 돈을 그렇게 받았으면 오히려 쓰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시에 콩나물 국밥도 주변에 얻어먹고 다녔답니다. 과연 남욱 변호사가 그렇게 줬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유동규가 그렇게 김용
부원장에게 줬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진술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진술이 세상이 바뀌면서 검찰에서 바뀌어져 나온 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사 조작이다, 조작 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조선일보 보도기랍니다. 증거가 나왔죠. 일단 메모장이. 아무것도 없다. 수사 조작이다는 서영교 의원 얘기와 김영 부원장이 돈 받았으면 썼어야 되는데 주변에 콩나물국밥 얻어먹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좀 민주당 의원들. 사실 뭐 이제 대선 자금 수사를 번졌으니까 뭐 민주당 의원들도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정치권을 오랫동안 취재를 했거든요. 제 경험에 따르면 원래 돈 있는 분들이 더 없는 척해요. 그래야 왜냐하면 정치권은 누가 돈이 있다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돈이 없는 척하는 것들이 정치권의 일반적 상식인데 아마 박홍근 의원이 뭐 그렇게 그 주변에 김영 부원장이 이제 했다는 것 자체도 이건 뭐 일반론이 아닙니다. 이제 제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증거가 있냐 뭐 등등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마 본인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걸 겁니다. 증거라는 건 뭐 아마 검찰에 제가 알기로는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그냥 수사하다가 이제 구속영 청구해서 영장 심사하는 건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보통과 달리 이 나머지 긴급 체포나 이런 거는 우선 일단 신병을 확보하고 난 뒤에 영장을 청구하는 건데 예. 체포영장은 그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즉 긴급하게 이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법원에다가 상세한 설명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체포영장이 나온 거거든요. 그만큼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처음에 검찰에서 법원에 굉장히 상세한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할 때는 그런 어떤 정황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 신병을 확보한 것이거든요.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긴급 체포를 할 경우는 영장이 없이 일단 신병을 확보해놓고 하는 건데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법원이 상당한 검토를 거쳤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서영교 의원이 뭐 증거가 어딨냐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아마 두고 보시면 하나씩 현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일단 콩나물국밥 얘기도 나왔고 수사 조작이라는 얘기도 나왔지만 그럼에도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면 당 자체가 위협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체포영장이 떨어진 거면 그 구체적인 정황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근거 없이 8억이라는 숫자가 나올 턱이 없고 무슨 진술한 게 결정적인 이 키가 됐을 것이다. 열쇠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구체적으로 액수가 나오고 하는 걸 보면은 검찰이 터무니없이 체포영장 발부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유동규 이야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유동규가 방아쇠를 당긴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난번에는 사실 추가검사 중단하고 그런데서 다 통지켜가지고 막으려고 했어요. 일단은 지금 검찰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 지금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응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한다라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일 최고의 의원들 집회 나간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제 현역 의원님들이 당일 투쟁 나가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뭐 부담이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뭐 맞거나 뭐 이런 건가는 없나요? 이제 우리 뭐 의원들 개인 입장에서 윤석열 정권의 이런 정치 탄압에 대해서 대국민 집회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당 입장에서의 얘기는 아니고. 예. 물론 공개적으로 얘기한 인물은 서른 의원 한 분입니다. 일단은 체포 압수수색 근거 있으니까 받았을 것이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방아쇠 당긴 건 아닌가. 근데 구정차장. 네. 앞서 박성준 대변인의 얘기는 일부 민주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촛불 승리 전환 행동, 일부 시민단체 집회에 합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조금씩 장외 투쟁에 나선다는 의미입니까? 네. 이제 그럴 뭐 개연성과 가능성을 좀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정감사 뭐 법사위 같은 경우는 보이콧을 했고요. 또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주말이 시작되는데 이 일부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이 촛불 집회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참가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외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 거센 그 검찰의 이 수사 칼날에 대해서 세력으로 저지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저렇게 뭐 장외 집회를 하거나 이게 국정감사를 보이콧할 일이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그 검찰 수사에 어떤 부당함이 있을 때 그것을 국정감사장이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뭔가 어떤 탄압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탄압이라고 볼 만한 어떤 정황이 있습니까? 지금 정상적으로 법원이 발부한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고 있고 그 집행에 따라서 지금 이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구속 여부를 지금 심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반응은 너무 좀 과하게 너무나 지나치게 어떤 이 정쟁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를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촛불 집회에 의원들이 나간다라고 한다라면 국정감사는 보이콧하고 정상적인 어떤 의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 실종의 어떤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박성민 비서관님, 뭐 최근에 철험의 소속이 김용민 의원도 뭐 윤 대통령 탄핵까지 외쳤던 그 집회인 것 같은데, 사실 김용 부원장의 개인 비위라면 비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수사가 대장동 의혹 수사는 사실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됐고, 근데 이 부분을 두고 민주당이 아까 구장 차장이 지적했던 것처럼 뭔가 당 전체가 전사적으로 나가는 게 나중에라도 퇴로를 찾는데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싸움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죠. 말씀하신 대로 너무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뭐 발언의 실수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뭐 문제 제기다라는 이제 논리적인 비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국회 상황은 어찌됐든 국정감사 기간이라는 점을 이제 국회의원들이 인지를 해야 할 것이고, 이번 주말에 열리는 저 장외 투쟁 집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요구하는 이제 집회라고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와 항의를 하는 차원인 것이죠. 근데 이것에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만약에 강경한 발언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 여야의 대치는 더욱더 심화될 것이고, 또는 민주당이 이 여러 가지 싸움의 구도에서 좀 밀릴 수 있는 발언을 제공할 빌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저희가 이재명 대표 관련된 김용 부원장 대선 자금 의혹 수사 저희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추가 속보 있으면 혹은 뭐 움직이는 의미 있는 얘기 있으면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 주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교복 입고 촛불을 들어라. 이번 주말에 잠깐 보셨던 것처럼 보수 진보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는 한 단체가요, 중고교생 미성년자를 모아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그게 논란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포스터까지 이미 나왔네요. 11월 5일 광화문역 2번 출구 앞 교복 준비물. 어떤 시민단체길래 이렇게 중고생을 동원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보니까요, 2016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통진당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했던 것이고, 이번에 아마 집회를 주도하는 분은 구 통진당에서 당시에 위원장을 이 청소년 이쪽을 위원장을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집회를 주도하는데 저렇게 이제 지금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드레스 코드가 뭐냐면 무슨 옷을 입고 올지, 그게 근데 교복을 입고 오라는 거예요. 중고등학생들한테. 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프랭카드가 있는데, 그때 뭐 혁명을 하자 뭐 등등의 이야기 있고, 또 하나는 이 집회 나오면 봉사 점수 준다. 뭐 이렇게 또 지금 부추기는 집단들이 있어요.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은 이게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고생들을 모여서 특히 이런 집회를 열겠다는 그 행태와, 더군다나 이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결국 이제 지난 해산된 통진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그 세력의 일부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러운 것이고, 특히 뭐 보면 이 내용 자체가 보면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뭐 특히 중고생들 관련된 민감한 주제들 있지 않습니까? 뭐 휴대전화 쓰고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정말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그런 내용들까지도 뭔가 이 주장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런 움직임 자체가 과연 어떤 면에서 보면 순수한 것인지 또 저는 상당히 우려되는 국면이 있습니다. 이 집회를 이끄는 인물의 과거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중고등학생들이 한 3, 4년 이후에는 북한에도 우리 중고생 진동 같은 토론 동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북한의 중고생 단체와 남한의 중고생 진동이 함께
캠프를 공동으로 간다든지 혹은 나만의 교육 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공동 성명을 낸다든지 이 정도 수준까지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우려가 나오면 실제로 집회에 참여하는 중고생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여러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구장처장. 네. 뭐 이 얘기를 제가 다 내부 강령 읽지 않겠는데 서울시 교육청도 대책의 마련에 좀 나섰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 내부 강령을 보면 저거하고 이 촛불 집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의 이 권익 향상을 위해서 촛불 집회를 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내건 슬로건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거든요. 퇴진을 요구할 만한 중고생들의 어떤 그 불이익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강령도 뭐 좀 그 납득하기 어렵지만 집회를 하는 이유도 지금 석연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말 그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 그 비판을 위한 이 집회 조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의 어떤 학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교육청조차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집회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각 그 학교에 공문도 보낸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11월 5일이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 자발적인 중고생들이 얼마나 참여하게 될지, 과연 이 평화로운 그 중고생들의 어떤 촛불 집회가 이루어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시 모든 중고등학교에 서울시 교육청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걱정이 됐던 얘기까지 잠시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는 사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자금 의혹에 묻혀서 그렇지 이 뉴스도 꼭 짚어야 합니다. 다음 주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 얘기인데요. 오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해경청장, 전직 해경청장 이 인물들의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때 소동도 있었습니다. 월북 가능성이 낮다, 뭐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첫날은 월북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네요. 네, 첫날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화요일은 그 나중에 저희가 첩보를 통해서 혐의 소명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 부탁임을 이틀 요청하셨나요? 유족에게 할 말 없습니까? 서욱이 서봐. 야! 서욱이. 야, 서욱이. 예, 뭐 김용 부원장 말고도 사실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해서 서욱 전 국방장관도 지금 구속 위기에 몰렸는데 삭제 혐의 받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오늘 이 또 구속 여부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윗선 수사가 이제 동력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등은 사실 이제 개인적 비리 의혹에 관한 것들이 이제 집중적인 것이고요. 지금 또 한 축으로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이른바 안보농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두 가지 사건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지금 서욱 전 장관이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것처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은 그걸 사전에 알았거나 사후에 어떻게 보고를 받았던 것인가, 어떤 조치를 내렸던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대한민국 정부가 오히려 김정은의 눈치를 보면서 대한민국 공무원의 생명에 대해서 무지했던 게 아닌가, 무관심했던 게 아닌가에 대한 사건이 하나 불거져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거의 이제 최종 단계에 와서 당시에 안보실 회의에 참석을 해서 그 안보실에서 결정된 결과에 따라서 서욱 국방장관이 그 관련된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월북과 배치되는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삭제했다는 것이 이제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용입니다. 오늘 뭐 실질심사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판단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바로 윗선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죠. 윗선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박지원 전 원장, 서훈 전 실장 얘기도 뭐 이제 본격 수사가 될 거란 얘기도 나오는데 구장 차장 네. 오늘 고 이대준 씨 딸이 판사님 제게서 아빠를 빼앗아가고 나쁜 사람으로 만든 사람들에게 벌을 주세요 이렇게 탄원서까지 썼더라고요. 네, 그 초등학교 3학년 딸인데요. 처음에는 이제 아빠가 장기 출동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빠가 오지 않아서 물어보니까 이제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기에게서 아빠를 빼앗아간 나쁜 사람들에게 벌을 내려달라.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3학년이 아빠를 잃게 만든 사람들을 벌하게 해달라는 탄원서인데요. 그 어떤 탄원서보다도 이게 심금을 울리는 탄원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저 탄원서 때문에 처벌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처벌받는 일은 없겠습니다만 그만큼 누군가의 가장, 누군가의 아버지를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이렇게 피살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 3학년 딸의 편지 내용까지 오늘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구속이 될지 말지 결정이 됩니다. 이번 주제까지 만나봤고요.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제 할 일 하는 정권으로 바뀐 효과 아니겠습니까? 수사하던 쫓아내던 정권에서 이 검찰 얘기하신 것 같고요. 국민의 검찰이 아니고 윤 대통령의 검찰이겠지. 바로 반론도 있으셨습니다. 특검을 하세요. 왜 안 하려고 합니까? 국민들이 원합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오늘 뭐 1, 2, 3, 4번이 다 반대, 찬성. 특검을 왜 합니까? 검사들이 잘하고 있는데. 역시 이재명 대표 관련된 김용 부원장 수사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제 이 얘기도 꼭 짚어봐야 됩니다.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안성의 한 신축 공사 현장 3명이 부상하고 2명이 사망했는데 일단 사고 원인에 대해서 좀 조사 중이라고요? 네,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게 안성에 있는 물류창고의 신축으로 되는 건축 현장이었는데요. 시멘트 타설 작업 중에 이제 그 부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에서 일하고 있던 근로자 8분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사실 아직 언론에서 이렇게 사망자 유명을 달리하신 분에 대한 정확한 그 인원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분 정도가 지금 굉장히 중상인 상태이고 한 분 정도는 사망했다. 또 다른 언론에서는 2명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여하튼 그건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건물 4층에 3층으로 떨어졌고 3명이 지금 다쳤고 2명이 사망했는데 물론 뭐 소방본부 오늘 이재명 대표도 여기를 방문할 거라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이런 최근에 이런 안타까운 이 공사 현장의 사고가 계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두 가지죠. 저희들이 중대재해법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법의 그 엄중한 어떤 현실을 저 공사 현장에서 인지를 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이 공사 현장에 여전히 법과 다른 어떤 안전의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부재가 있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중대재해법이 굉장히 불편한 법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법이고 어떻게 보면 과잉 처벌할 수 있는 법이지만 이렇게 사망자들이 나오고 있는 지금 순간에 과연 중대재해법을 달리 바라볼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 그 건축 현장에서도 좀 안전하게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더욱더 잘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성 물류창고 신축 공사 사고 얘기는 이어지는 뉴스에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준비한 10위 마지막 소식 내일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결혼한다 이 얘기 좀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앞에 여러 이슈들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그 다 전해드리지 못한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8도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